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며칠 전이죠. 2월 29일 같은 날에 사람들이 광주와 함께 두 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기뻐서 울었고요. 또 한 번은 참담해서 울었어요. 먼저 가장 기쁜 소식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큰 프로젝트죠. 이 청와대 영빈관 무대에서 이재용과 최태원이 직접 올라가서 국민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삼성전자가 2,655조 원, SK하이닉스가 2,100조 원, 합쳐서 4,755조 원. 이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낯선 숫자죠. 올해 정부 예산의 6.5배이자 우리나라 1년 GDP의 2배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 가운데 800조 원이 광주를 비롯한 서남권으로 간다고 했죠.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가 그 평야 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광주에 80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는 호남 광주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건 어렸을 때 제 친한 친구 가족이 전주에서 상경했는데 그 친구는 어딜 가든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기를 좀 자제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친구 자신이 스스로 그 고향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영화제 취재로 전주에 자주 내려갔는데 전주국제영화제 때문에 그때 콩나물국밥도 많이 먹고 감액도 자주 갔어요. 그때 저는 이미 머리가 큰 상태라 왜 전주 시내에는 고층 빌딩이 그렇게 많이 없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뻥 뚫려 있는지 알만한 나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주에 가면 좀 마음이 한구석이 조금 아려왔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0년대 전후로 해서 한국의 그 조폭 영화 광풍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화 속 대부분 조폭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썼어요. 그게 우연이 아닌 의도된 기획이었어요. 이 문화를 통해서 사회 권력이 유지됩니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문장 한 줄씩 쌓인 그 고정관념이 조금씩 쌓이면 결국 그게 사회적 차별이 되고 혐오가 됩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 조건이 있죠. 그 호남 광주의 넓고 평평한 땅, 고층 건물이 드물어서 하늘이 시원하게 트인 그 땅이 왜 애초에 그렇게 비어 있었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1980년 5월 이후 그곳의 모든 발전은 멈췄죠. 사람들은 이력서에 고향을 광주라고 적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으면 불이익이 분명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향을 비워둔 사람도 많았고 고향을 다른 곳으로 적어서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고향의 이름을, 자기가 태어난 곳의 이름을 빈칸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빈 땅, 그 빈칸이 이제 와서 AI 시대의 반도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되었다는 것. 그 수탈의 흔적이 자연스러운 입지 조건처럼 불린다는 것.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오후에 두 번째 뉴스를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같은 날 목동 경기장이었어요. 청룡기 야구대의 광주 제일고와 배제고의 경기였습니다. 6대1로 앞서던 8회 초 배제고 더그아웃에서 선수들이 단체로 율동까지 곁들여가면서 응원가를 외쳤죠.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최근에 5.18을 조롱한 논란이 있던 스타벅스를 끌어와서 광주팀을 향해 부른 응원가였습니다. 어떤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이 광주19 코치진이 참다 못해서 항의하고 나서야 심판진이 중재에 나섰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놈의 나라는 정말 광주 사람들이 단 하루, 그냥 하루 온전히 기뻐하는 것도 허락하질 않는구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부 발표에 정치권이 들끓었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수와 전기와 인력 같은 제반 여건은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죠. 이재용과 최태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국민 앞에 아주 세세하게 밝혔는데도 막무가내예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재용과 최태원을 향해서 권력이 무서워도 국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에요.
여기에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가세해서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라 국가 균열 발전이라고 규정을 했죠. 이들의 논리의 뼈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정치가 왜곡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박정희 독재 시대에 포항에 제철소 세운 것도, 구미에 전자산업단지 조성한 것도 전부 관치이자 특정 지역의 특혜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TK가 그동안 수십 년 누려온 그 산업 인프라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국가가 방향을 잡고 기업과 협력해서 미개발 지역에 인프라를 까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국가 주도 산업 정책입니다.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져간 쪽이 이제 그 방식으로 광주에 무언가가 가니까 관치라고 외칩니다. 더 우스운 건 그들이 든 두 가지 칼이 서로의 날을 벤다는 점이에요. 한쪽에서는 관치 경제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이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라고 하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이되려면 삼성과 SK가 4,755조 원짜리 경영 판단을 그냥 단순히 정치 압력 하나에 날려버릴 만큼 무능하거나 겁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이 군사 독재 시대인가요?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기업이 수천조를 쏟아붓나요? 그런 논리와 의심이야말로 이재용과 최태원을, 그리고 그 두 기업에 투자한 모든 주주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무대에 직접 올라서 국민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도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이건 그 기업가 자신의 판단이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 국민 앞에서 직접 검증받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광주 호남에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입지 논리인데요. AI 시대에는 전력과 용수, 재생에너지 확보가 공장의 사활을 가르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주에서 막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 넓은 부지, 이미 들어선 국가 AI 데이터 센터, 낮은 지진 위험까지. 기업이 수천조 투자 프로젝트에 이런 걸 다 안 따져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왜 호남이어야 하는가라는 이 사람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해요. 왜 지금까지 호남이 아니었는가? 윤석열 정부 때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고도 그때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점수가 뒤집혀서 용인과 평택, 구미만 선정됐어요. 그런 게 진짜 관치예요. 그때 관치를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란을 저질러도 자기 당 사람이면 입을 꾹 닫던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체포 막겠다고 그 관저 앞까지 달려가서 몸으로 막았던 국회의원들이 광주에 공장 하나 가는 일에 참 악을 씁니다. 선거 때만 되면 광주를 찾던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에요. 개혁신당 이준석은 틈만 나면 광주에 가서 눈물을 보였죠. 그런데 그는 지금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력산업을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경품으로 삼는다면서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 세계의 어떤 당이 전당대회 때문에 5천조에 가까운 돈을 태웁니까? 두 사람의 지역구가 각각 동탄과 평택이라는 사실이 기사에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으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를 국가산업 논리로 포장한 것이죠. 광주가 불이익을 봤던 그 특화단지 결정 때 그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광주가 수혜를 받는 날 국민의힘과 나란히 섭니다. 호남의 아들을 자처하면서 5.18 묘역을 순리하던 조국은 조용하죠. 그 얼마 전 6.3 지방선거에서 평택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서 3등으로 지고 단일화마저 무산된 채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은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민주당 편에 서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국민의힘 편에 설 수도 없는 자리에 그는 갇혀 있는 거죠. 호남이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진정 무엇이었는지 지금 그 사람의 침묵이 대신 말해줍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 일베가 어떻고 펜코가 어떻고 딴지가 어떻고 이런 극단 세력의 그 커뮤니티와 멀지가 않죠. 정치인들은 지금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런 극단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언어와 정서를 정치 문법에 이미 들여왔어요. 조롱과 낙인, 진영 논리.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조국혁신당에도 있고 개혁신당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은 건 우리입니다. 누군가는 사이다라면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우리 편이니까 봐줬고, 누군가는 어차피 다 그렇다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어릴 때 광주의 역사를 잘 몰랐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광주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게 또 내 일상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제가 어린 시절 아이들이 작정하고 누군가를 조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율동을 맞춰가면서 상대가 가장 아파할 곳을 골라서 찌르는 짓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배재거 선수들이 그 구호를 외쳤던 게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구호는 누군가의 손에서 미리 다듬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박자를 정했고 누군가 가사를 골랐고 여럿이 입을 맞춰서 외울 만큼 연습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선수들은 뜻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하던데 그 뜻 모를 그 가사를 다 함께 안무까지 맞춰서 정성 들여서 연습하게 만든 그 문화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즉흥적 망언과 누적된 조롱의 문화는 분명히 달라요. 즉흥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문화는 반복에서 나와요. 무지, 즉 모르는 것과 모르면서도 반복해서 연습하고 되풀이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지는 교육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단체로 연습한 그 반복은 무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무리 광주의 역사를 모른다고 해도 인간이라면 알아요. 상대가 아파하는 곳을 골라서 때리는 게 잘못이라는 걸요. 그걸 억제하는 게 공동체의 기본적인 감각이고 바로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선 그 억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그 마음, 인지상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있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본래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감이 작동하려면 상대가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보여야 해요. 그런데 그 혐오를 문화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인식을 끊는 거예요. 일베가 그 지난 10수년 동안 그 5.18을 조롱하는 컨텐츠를 오락의 형식으로 대량 생산해왔죠. 광주 사람을 홍어라 부르고 학살 피해자를 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이들의 일상 컨텐츠 속으로 흘러들었죠. 혐오가 오락이 되면 공감이 차단이 돼요.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겠구나. 이런 공감 능력이 차단이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웃음 코드로 반복 소비되면 그 고통의 실제가 더는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혐오를 매일 떠먹여주는 채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 사라진 게 아니죠. 다만 그 인지상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고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당하는 장면이에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했더니 오히려 그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했죠.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로 고통을 받다가 모든 걸 잃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시체팔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삭발하고 단식을 해요. 5.18 피해자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밝히면 오히려 조롱받으면서 삽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것보다 피해자라는 낙인을 견디는 게 더 힘든 사회예요.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컸고요. 착하게 당하면 평생 당한다는 걸, 강한 편에 서야 살아남는다는 거, 피해자 편에 서면 같은 표적이 된다는 거. 이걸 아이들이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선한 피해자로 괴롭힘 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악하다고 욕 좀 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강한 가해자가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 가식이 되는 세상이죠. 이게 바로 어른들이 보여준 세계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지난 46년 동안 한국 사회가 광주의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온 게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항쟁은 광주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에서도 했었는데 왜 하필 광주 5.18 민주화 운동만 아이들이 콕 집어서 조롱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 악한 대통령이 훨씬 많은데도 왜
고 노무현 대통령만 콕 집어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지도요. 광주가 선이고 전두환이 악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거다라는 건 정말 우리들의 그 순진한 착각입니다. 아이들 눈에 광주는 약이고 전두환은 강이에요. 한국 사회는 강약 약강입니다. 자신이 괴롭혀도 괜찮을 상대만 골라서 괴롭혀요. 상대가 약할수록, 아니, 상대가 선할수록 더 악랄하게 괴롭힙니다. 피해자는 더 조롱해도 돼. 피해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 피해자는 괴롭혀도 별일 없어. 이렇게 피해자가 늘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태도를 그대로 배운 겁니다. 광주에 46년 동안 이어지는 2차 가해가 있죠. 가해자의 얼굴은 늘 바뀌는데 피해자는 그대로인 게 너무 당연한 사회입니다. 그 배제고 야구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든 선생으로부터든 사회로부터든 받아온 학습은 이거예요. 서울의 학교가 지방의 학교를 향해서는 이렇게 막 대해도 된다는 거. 광주에 있는 학교는 마음껏 조롱해도 괜찮다는 확신. 그 확신의 출처가 되어준 게 바로 어른들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낸 감각이 아니에요. 서울이면, 돈이 있으면, 갑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악하든 무식하든 무지하든 무심하든 상관없다는 거. 그렇게 살아도 사회가 크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물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구도 이 셈법을 아이들에게 대놓고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정확히 체화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만든 위계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사회학자 김홍중은 이미 2015년에 이 마음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21세기 한국에 등장한 청년 세대를 생존주의 세대라고 명명했어요. 일반화된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살아남는 일 자체가 도덕적 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생존이 윤리를 대신하면 약자의 편에 서는 일은 비효율적인 사치가 되고 무관심이 똑똑한 처세술처럼 둔갑합니다. 10년 전의 진단이 지금은 더 단단해졌어요.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스타벅스 불매에 동참하지 않는 게 쿨하다는 감각이 도는 것도 같은 뿌리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일을 촌스럽고 진지 떠는 짓으로 코딩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냉소는 아이들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죠. 엄기호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는 고통을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그런 현실을 짚었어요. 그 경쟁에서 진 고통은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된다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공감하기보다 내 고통과 견주어서 타인의 고통을 깎아내리려는 게 더 익숙한 반응이 된다는 거죠. 아, 광주는 벌써 보상 다 받았잖아. 또? 이런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채로 민주화되었을까요? 전두환을 사면한 건 그에게 사형 선고까지 받고 광주 학살의 배후로 몰렸던 김대중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죠. 김대중이 전두환을 사면한 명분은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상황에서 국론 분열보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죠. 바로 넬슨 만델라가 걸은 길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그 만델라와 김대중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피해자가 그 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먼저 거쳤어요. 사면은 진실 고백 다음에 왔어요. 한국은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광주 학살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기도 전에 피해자가 충분히 복권되기 전에 용서가 진실보다 먼저 와버렸어요. 그 결과 전두환은 끝까지 학살을 부인하며 천수를 누렸고 사면은 면죄부가 되었으며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이 역사 왜곡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첫 단추는 더 멀리 있어요. 바로 친일파 청산의 실패죠. 반민특위가 1948년 출범했지만 이승만 정권이 사실상 해체시켰고 그 친일 경력자들이 군과 경찰과 사법부와 관료 조직에 그대로 남아서 새 나라의 권력을 다시 쥐었습니다. 일제에 협력하고 동포를 탄압한 자들이 처벌은커녕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본 사회는 학습을 했죠. 아, 강자에게 붙어야 살아남는구나. 피해자가 되면 오히려 손해구나.
역사적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구나. 이 사회학자 김동춘이 평생 추적한 선택적 정의의 패턴은 친일 청산 실패에서 군사 독재 청산 실패로 다시 5.18 책임자 청산 실패로 대를 이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불처벌의 전통이에요. 일본의 사회학자 오구마 유이지는 전후 일본이 가해 역사를 국가 서사 안에 통합하지 못했을 때 그 실패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역사 인식 공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줬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야구장의 광주1고를 향한 배제구의 응원가는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80년 전 채우지 못한 그 첫 단추의 끝에 그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처음 발행한 사람들은 이미 무덤 속에 있죠. 청구서는 언제나 아랫세대가 가장 먼저 받습니다. 조롱당한 그 학교, 광주 제1고가 어떤 학교인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광주1고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원지입니다. 교정의 국민성금으로 세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념탑이 있고 그 옆에 기념관이 학교 건물과 함께 서 있어요. 광주1고 야구부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그 기념탑을 향해 묵념하고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 전 그 탑에 들러 참배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배제고와의 경기가 있던 날 바로 그 운동장에서 출발해 목동까지 올라온 아이들이죠. 1980년 5월에 공수부대원들이 그 학교에까지 들이닥쳤어요. 일제 경찰조차 함부로 못 들어가던 학교였습니다. 그 잔악했던 일제 경찰도 적어도 교장실에 들러 양해를 구하고 사람을 연행해 갔는데 공수부대원들은 군화를 신은 채로 교실에 들어가서 학비가 없어서 그 정규 학교를 못 다니고 방송통신고교에서 일요일 수업을 받던 어른 학생들을 짓밟았어요. 시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일제도 군화를 신고는 못 들어간 그 학교에 전두환의 군대가 신발을 신은 채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 학교 아이들이 그날 목동에서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서 광주의 함성을 불렀다고 하죠. 조롱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자기 역사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라뇨. 저는 그래도 이 일에서 억지로 희망을 찾으려고 했어요. 코치가 항의했고 심판이 제지했으니까 그래도 예전보단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율동까지 맞춰서 연습해온 조롱을 감독과 코치가 처음엔 그냥 두고 보았다는 거, 그리고 광주1고 코치가 항의를 하고 나서야 정리됐다는 그 순서가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냥 참담한 날이에요. 억지로 희망을 꿰맬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그 이규현 광주1고 교장이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광주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결국 진로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정한다고. 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어쩌다 떠나야 사는 도시가 되었는지,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인지, 이 질문은 이번 사건이 잊힌 뒤에도 아주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배제고의 전신인 배제학당은 1885년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고 이승만이 그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 인연으로 배제고 교정의 배제동산에는 이미 1984년부터 이승만 동상이 서 있어요. 학교법인 배제학당은 작년 3월에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 건국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또 한 번 열었습니다. 배제고 홈페이지의 자랑스러운 배제인상 코너에는 2000년 수상자로 이승만을 소개하면서 그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기는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으로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헌법 전문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1948년을 건국의 원점으로 못 박는 순간 그 이전의 식민지 시기와 독립운동의 역사는 지워집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르려는 사람들이 굳이 그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뉴라이트 사관이죠. 거기다 배제고는 작년까지 그 극우 세뇌교육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교재로 쓰인 책을 서울 초중고 94개교 가운데 가장 많은 41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배제학당도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의 산실이었다고 불리는 학교였는데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학교가
정작 친일 청산에 실패하고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를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면 동상까지 세우고 그를 미화하는 책을 가장 많이 쌓아두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 학교 야구부가 5.18의 도시를 향해서 탱크데이라고 외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역사와 운명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광주가 더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980년 5월에 광주가 철저히 고립되었기 때문이죠. 그 학살 자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정권은 언론을 틀어막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어요. 광주 밖의 사람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그것도 가해자가 짜놓은 이야기를 진실인 줄 알고 들어야 했죠.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1980년으로부터 4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미디어는 더 이상 진실을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격을 강제하죠. 요즘은 누군가 카메라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장면이 몇 시간 안에 전국으로 퍼져요. 전 세계로도 퍼지고요. 더 이상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더그아웃의 목격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학습이 어디서 왔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불과 한 달 전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판촉 행사를 열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표를 경질하고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과는 모든 뉴스의 머리 기사를 장식했죠. 그런데 이 배재고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배운 건 사과나 자숙, 책임이 아니에요. 소재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 책임, 재발 방지가 되어야 했던 그 사건이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학교 학생들을 조롱하는 응원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책임으로 끝났어야 했을 일이 다음 조롱의 재료로 이어진 것이죠. 세대가 바뀌었다고 차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차별이 옮겨갈 무대를 새로 찾았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5.18 가상현실 그 VR 체험, 간접 체험이라도 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해외의 그 대학 연구진 중에서 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 희생자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그 VR,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했더니 그 혐오 문화가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게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미국의 일리노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이 생존자 증언을 가상현실로 구현해서 교육과정에 넣으려 하고 있고요. 또 독일은 수십 년째 학생들을 그 아우슈비츠라는 실제 현장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독일이 홀로코스트 교육에 성공한 건 체험 프로그램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았고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또 부정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 있고 총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이건 웃음거리가 아니구나, 이건 조롱거리가 아니구나라는 그 단단한 사회적 감각이 만들어진 거죠. 그 아이들의 혐오 문화가 그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5.18을 부정해도 처벌받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뭐 그 VR 간접 체험을 시키면 그 아이들은 체험장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혐오의 환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겐 더 오래된 도구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겪지 않아도 남의 아픔을 헤아리라고 인문학이 있는 겁니다. 문학이 하는 일이 정확히 그거예요. 내가 광주에 없었어도 1980년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소설과 시와 영화, 증언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몸과 공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 그 능동적인 상상의 과정에서 공감이라는 게 길러지는 거죠. 독일 아이들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읽는 일이 어떤 VR보다 오래 작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학의 힘이죠. 우리에게 5.18을 다룬 작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있고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철우 작가의 봄날이 있죠. 전남대 4학년으로 그 열흘을 직접 겪은 그 작가 임철우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고 결심부터 탈고까지
무려 16회가 걸렸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그 열흘 동안 한 일이라곤 돌멩이 몇 개 던지고 개처럼 쫓겨다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던 것뿐이라고 고백했죠. 그 살아남은 자, 남겨진 자의 부채감이 5권의 소설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와 봄날을 제대로 읽은 아이가 그날 그 응원가를 불렀을 리가 없겠죠. 책이 그 아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광주일고를 향한 조롱을 외치는 순간 무언가가 목에 걸렸을 겁니다. 문제는 그 작품들이 교실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지느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향해서 극우화됐다고 손가락질하죠. 미간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리면서 군사독재 시절에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손가락을 거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월호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팬데믹의 사춘기를 화면 앞에서 혼자 보냈고 이태원에서 또래를 잃었고 내란이 일어났을 땐 응원봉을 들고 6개월간 광장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이돌을 좋아하다가 소속사의 부조리 때문에 정치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고 거리로 나선 그 친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른들이 더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어떤 아이들이 혐오 콘텐츠에 끌리는지 보면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분노는 있지만 그 분노를 향할 언어와 방향을 못 찾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공백에 혐오가 파고든 거죠. 공동체가 먼저 그 아이들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우리 애는 안 그래 라고 말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의 아이들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사회를 돌아보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눈을 부라립니다. 자신들이 아이들을 어떤 지옥에 밀어넣었는지는 묻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에게 타임머신을 운전할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 아이들을 2002년 그 여름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연인원 2천만 명이 같은 색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때 말이죠. 서울광장과 광화문에만 800만 명이 모였던 그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태극기를 몸에 두른 사람들이 서로 낯도 모른 채 어깨를 걸고 응원가를 불렀던 그때 말이죠. 그 응원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점수도 4강도 아니었어요.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위협하는 응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독일과 준결승을 할 때도 터키와의 3위 결정전에서는 상대팀을 응원하는 응원단까지 조직했습니다. 배타성이 빠진 애국심이었죠. 경기가 끝나면 깨끗이 뒷정리를 하고 돌아가던 그 자발적인 질서. 모르는 사람과 끌어안고 하이파이브를 하던 그 조건 없는 공동체의 온기. 무엇보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감각. 함께 있어서 따뜻하다는 감각. 그게 인간이 혐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었죠. 그 감각을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채 자란 아이에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윽박지르는 건 순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날 광주의 함성을 부른 광주일고 아이들도 탱크데이를 외친 배제고 아이들도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지킨 아이들도 모두 같은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겪었느냐가 그들을 갈랐을 뿐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른들의 몫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준 적이 있을까요? 그 불처벌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돼서 팬덤을 거느리고 막말하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는 걸 아이들은 매번 목격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그 막말과 조롱과 낙인의 언어는 어느 한쪽 진영의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라고 피해자 편에 서라고 가르치는 교실 밖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가 다를 때 아이들은 현실의 언어를 택합니다. 그게 생존이니까요. 광주가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억눌렸을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광주에 뭔가 대가가 돌아간다고 하는 날 앞다투어서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 뻔뻔함을 뒤집으면 광주가 그동안 얼마나 구조적으로 차별되고 배제되어 왔는지가 거꾸로 드러납니다. 그 광주의 빈 땅과 빈 칸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이미 짚었듯이 우리는 그 더그아웃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본 사람은 본 사람의 몫을 지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어른들이 뒤늦게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은 거죠.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아이는 안 그래 라면서 애써 외면해온 자신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모든 화살을 쏟아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주의 투자뉴스와 야구장의 광주 5.18 조롱이 같은 날 나란히 놓인 것을 우리는 과연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미해결된 역사가 동시에 두 개의 얼굴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얼굴은 이제야 열매를 맺으려 하고 다른 한 얼굴은 아직도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 웃고 있죠. 우리 사회의 혐오의 청구서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길게 써내려가고 있는 그 청구서를 받을 사람들은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아이들 탓을 하기 전에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지는 거겠죠. 우리는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가? 우리는 피해자 곁에 서는 일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증명해 보인 적이 있는가? 6월 29일 광주 사람들은 하루 동안 기쁨과 분노를 함께 껴안아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제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같은 사건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 광주라는 이름이 상처의 대명사로 우리 사회에 계속 확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1980년 광주19 야구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옵니다. 광주를 옹호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그 트라우마의 서사를 다시 불러냅니다. 조롱하는 쪽은 그냥 한 문장 내뱉고 지나가면 되는데 방어하는 쪽은 매번 그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는 또다시 슬퍼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해자는 매번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는데 피해자는 항상 같은 이름, 광주입니다. 5월 18일 광주가 1년 중 딱 하루만 온전히 슬퍼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날들은 평온해야 해요. 언제 그 상처가 다시 헤집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46년을 보낸 광주가 1년에 딱 하루만 슬퍼하고 싶다는 그 바람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요?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방어라고 해도 그 구조 자체가 광주를 계속 피해자의 자리에 고정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의 정체인지도 모르겠어요. 예향의 도시 광주는 본디 소리와 그림과 맛이 풍성한 곳입니다. 판소리와 국악의 본향이고 한정식과 상차림의 도시이며 무등산과 예술의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5월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걸 지워버린 건 광주 자신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계속 상처의 자리, 피해자의 자리로만 소환하는 바깥의 시선이죠. 5월을 잊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5월이 광주의 유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광주가 가진 여러 결의 정체성 중 깊고 단단한 한 결로 자리 잡을 때 그제야 나머지 364일의 신명과 아름다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광주가 또 상처의 이름으로 소환되는 한 그 균형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광주를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광주에 대한 우리의 더 온전한 예의입니다. 가는 것을 잘 배웅하고 오는 것을 잘 마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광주의 기쁨을 마중하고 오늘의 참담함을 똑바로 마주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혐오를 먹고 자라요. 아이들에게 혐오의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먼저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 더그아웃 영상을 본 이후로 내내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걸 치워낼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조롱을 들으면서 묵묵히 공을 던진 광주19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5월이 되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제사를 지내는 그 광주에서 나고 자란 이들의 고통을 감히 제가 안다고 입을 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돌덩이는 애초에 치워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지고 가는 수밖에요. 함께 짊어지고 가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마음에도
이 돌덩이 하나가 자리를 잡았길 바랍니다.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